왜 우에다 총재가 일본은행의 수장이 됐을까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해소 2024년 5월 이후에야 뭔가 구체적인 움직임이 나올 거다. 그 전까지는 철저하게 우리가 이제 벤교카이라고 일본에서는 얘기하는데 공부하겠다. 아마 공부하면서 그 보고서나 이런 것도 계속 나올 겁니다. 일본은행이 당분간 양적 완화 지속하는 거는 뭐 기정사실이고 그렇게 될 경우는 엔저도 생각보다 길게 가겠구나. 자, 지금 박종훈의 경제 한방, 이 지금 다시 일본 정도, 주저앉는 일본, 부활하는 일본의 저자인 한국외대 이창민 교수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올 들어서 사실은 요즘에 연준보다 저 개인적으로 일본은행이 더 관심이 갑니다. 왜냐하면 이 일본은행이 뭐 할 때마다 어떻게 보면 세계 금융시장이 더 요동치는 그런 모습도 좀 보여지거든요. 자, 일본은행 지금 현재 태도 변화가 좀 있다고 보여지십니까? 어떻습니까? 이거에 따라 또 굉장히 많은 것들이 변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일본은행 이 변화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재밌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하고 네. 계속 이렇게 연구하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지난 이제 7월 28일이죠. 일본은행 총재 우에다 총재가 YCC 변동폭을 조정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게 좀 시청자분들한테 조금 생소할 수도 있어서 이 부분 좀 설명을 제가 좀 하고 싶은데요. 처음에 이제 아베노믹스가 등장할 때 아베 총리가 등장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엔고를 시정해서 디플레이션에서 탈출하겠다고 얘기했어요. 당시에 이제 2008년 이후 글로벌 금융 위기에 일본이 이제 엔고 문제를 심하게 이제 앓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엔고를 이제 시정하겠다는 거였고, 디플레이션은 이제 90년대에 이제 디스인플레이션, 그 다음에 2000년대 이후에 디플레이션을 10년 이상 겪어오면서 일본이 이제 디플레이션 마인드를 좀 불식시키겠다라고 했는데, 쿠로다 총재죠. 10년 동안 임기 일본은행을 맡았던 이 쿠로다 총재가 등장하면서 아베노믹스가 목표 3가지를 제시합니다. 뭐냐면은 이제 수치 목표인데 물가 상승률 2% 달성하겠다. 그 다음에 명목 성장률 3% 달성하겠다. 실질 경제 성장률 2% 달성하겠다. 2, 3, 2 이렇게 달성을 2년 안에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양적 질적 금융 완화라는 걸 시작을 이제 했습니다. 양적 질적 금융 완화라는 게 양적으로는 지금까지 유례가 없을 정도로 큰 규모로 국채를 사들이면서 돈을 시장에 풀겠다. 본원 통화를 공급을 하겠다. 무제한적으로 하겠다. 언제까지? 디플레이션 마인드가 종식될 때까지. 종식된다는 건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물가 상승률이 2%로 안정적으로 정착할 때까지 이렇게 이제 수치 목표를 명확하게 제시를 했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3년 정도를 했는데 원래는 2년 안에 달성한다 그런데 2년에 달성을 못했습니다. 한계가 있구나. 그래서 2016년에 일본의 통화 정책이 큰 방향 전환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터닝 포인트가 되는데요. 2016년 2월에 마이너스 금리라는 거를 도입을 합니다. 시작을 하고 그해 9월 달에 이 이름이 좀 깁니다. 장단기 금리 조정을 동반한 양적 질적 금융 완화라는 걸 합니다. 와, 길다. 한 번씩 끝났잖아요, 네. 그거. 네. 그래서 이렇게 길게 지은 이유가 네. 일반 사람들 잘 모르게 하려고 한 것 같아요. 네. 네. 복잡하게. 네. 마이너스 금리를 붙인 이유는 본원 통화를 공급한다는 게 이제 시중은행이 쥐고 있는 국채를 중앙은행이 매입을 하면 그만큼 이제 돈이 시중에 풀리는 건데, 이제 시중은행 입장에서는 뭐 법정 지준율이나 초과 지준율을 넘어가는 부분을 굳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제 대출을 해주는데, 대출을 좀 더 열심히 하라고 그 금리를 마이너스를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이렇게 대출로 돌려라 라는 의미에서 이제 마이너스 금리를 시행을 했는데, 마이너스 금리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 우리가 이제 일드 커브, 수익률 곡선이라는 게 있죠. YCC라는 게 일드 커브 컨트롤인데, 이 일드 커브라는 게 일반적으로는 이 만기가 짧으면은 수익률이 낮고 그래서 금리가 낮고, 만기가 길수록 수익률이 이제 높아지니까 이런 식의 모양을 이렇게 띱니다. 물론 이제 지금 FRB처럼 갑자기 단기 금리를 올리면 역일드라고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1년짜리, 5년짜리, 10년짜리, 20년짜리 이렇게 만기가 길면 길수록 국채 수익률이 이렇게 올라가는 이제 일드 커브를 가지는데, 단기 금리가 마이너스가 되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이 장기 국채로 투자 수요가 몰리는 거예요. 10년물 장기 국채의 가격이 올라가겠죠. 올라가니까 반대로 이제 국채 수익률 금리가 떨어집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일드 커브가 원래 이렇게 생겨야 되는데 일드 커브가 점점 이렇게 내려와서 일드 커브가 평탄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이제 일드 커브 플랫화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금리가 장기 금리도 이제 마이너스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장기 금리가 마이너스가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일단 10년물 장기 국채를 가지고 운용을 하고 있는
금융기관들이 이제 수익 구조가 압박을 받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일본은행 입장에서도 보면 이 시중은행 금융기관들이 장기 국채 금리가 마이너스가 되면 만기까지 가지고 있지 않죠. 손해니까. 중간에 다 던진다는 거죠. 다 매도를 하니까 이걸 결국에는 이 일본은행이 다 그걸 또 사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양적 완화의 규모가 커지면서 일본은행이 감당을 할 수 없는 상태가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중앙은행이 쿠로다 총재가 고민 끝에 뭘 하냐면 장단기 금리 조정을 하겠다. YCC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 YCC를 하게 되면 이 장기 10년물 국채 같은 경우에 0%를 맞추겠다.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일드 커브가 밑으로 막 떨어지는데 중앙은행이 억지로 그걸 붙잡고 있는 거잖아요. 원래는 양적 완화는 국채를 매입해서 돈을 풀어야 되는데 반대로 국채를 매도해서 돈을 걷어들여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죠. 마이너스가 되면 안 되니까 국채를 이제 매도해서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금리가 올라가서 금리를 0%에 맞춰야 되는 상황, 즉 양적 완화랑 정반대의 행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시장 참가자들이 야 일본은행이 이제 양적 완화 포기했다, 금리 상승 용인했다라고 그 시그널이 이제 전달이 된 거죠. 그래서 일본은행이 그 시그널이 두려워서 어떻게 했냐면 물타기를 합니다. 뭘 하냐면 오버슈팅 커미트먼트를 하겠다라고 묶어서 세트로 발표를 해요. 오버슈팅 커미트먼트는 물가가 2% 넘어서 계속 오르더라도 국제 가격이 폭락하고 금리가 폭등하는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으니까 양적 완화 계속할 테니까 시장 참가자들은 안심해라라는 시그널을 준 겁니다. 어쨌든 이것 때문에 효과가 다른 두 가지를 묶어서 세트로 발표를 하는 바람에 이제 애매해졌죠. 그래서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장단기 금리 조정을 동반한 양적 질적 금융 완화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2016년인데 그 사이에 이제 많은 일들이 있었죠.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으면서 물가가 폭등하고 이러면서 다른 나라들이 다 금리 상승을 하는데 일본만 계속 저금리를 유지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이번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아까는 이제 일본은행이 밑으로 떨어지는 일드 커브를 붙잡고 있었다라고 하면 이제는 일드 커브가 들썩들썩 위로 이제 떠오르는 거예요. 떠오르는 일드 커브를 억지로 이제 누르고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10년물 국채 금리는 0%로 딱 꽉 잡고 있다 보니까 근데 나머지는 이제 들썩들썩 떠오르니까 일드 커브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찌그러지기 시작합니다. 그 10년물 있는 데만 움푹 들어가게 돼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시장에 왜곡이 발생하죠. 채권 시장부터 금융 시장까지 다 왜곡이 발생을 해서 2022년 12월인데 쿠로다 총재가 변동폭을 조정합니다. 원래는 0%를 목표로 위아래 0.25%에서 밴드에서 움직이도록 관리하겠다라 그랬는데 이 YCC 일드 커브를 위아래 0.5%로 관리하겠다. 즉 0.5%까지 국채 금리가 올라가도 방임하겠다라고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점점점 이제 한계에 도달했구나. 일본은행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올해 4월에 이제 우에다 총재로 바뀌죠. 바뀌고 나서 우에다 총재가 뭐라 그랬냐면 당분간 양적 완화 지속하고 큰 변화 없을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시장 참가자들은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이제 서프라이즈도 7월 28일 날 변동폭을 조정하겠다고 발표를 한 겁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0.5 플러스 마이너스 0.5라는 밴드는 그대로 유지. 두 번째가 중요한데 사시네 오페라는 게 있습니다. 사시네 오페가 이제 이거 이제 한국에서는 이거를 그 연속 지정 가격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사시네 오페를 운용하는데 금리가 일시적으로 0.5% 넘어도 1%가 안 되면 개입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쉽게 설명하면 이겁니다. 누군가가 국채를 조금 내다 팔아서 목표로 하는 0.5% 살짝 넘어가는 거는 그냥 지켜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경제 주체가 뭐 금융기관이든 어디든 대량으로 국채를 내다 팔어. 그래서 국채 가격이 폭락하고 금리가 폭등할 염려가 있으면 그때는 적극 개입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 참가자들이 이걸 사실상 금리 상승으로 받아들이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궁금한 건 네. 이제 일본에서 뭔가 이렇게 금리 정책이 바뀌게 되면 제일 먼저 반응할 게 엔화 가치가 아니었겠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7월 달에 발표한 다음에 엔저 현상이 크게 바뀌지 않았단 말입니다. 환율은 왜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을까요? 왜 우에다 총재가 일본은행에 수장이 됐을까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사실은 이게 굉장히 재밌는 얘기인데요. 그 쿠로다 총재가 10년 임기 끝내고 그 다음 이제 하마평에 올랐던 게 누구냐면 아마미야였어요. 아마미야가 될 거라고 다들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미야가 원래 재무성 관료, 엘리트 관료, 금융 관료 출신이죠. 쿠로다 총재도 그렇지만 일본은행은요 전통적으로
옛날 대장성, 그러니까 지금 재무성 출신의 전통 엘리트 관료와 일본은행 출신의 관료가 번갈아서 총재를 맡는 관행이 있습니다. 한 번씩 맡습니다. 둘이 이제 라이벌 관계예요. 재무성 출신의 엘리트 금융 관료는 중앙은행이 굉장히 강한 그립감을 가지고 시장의 개입을 어느 정도 해야 한다는 입장이 강합니다. 반면에 이제 일본은행 출신의 관료들은 어떠냐면 시장 기능을 회복해야 된다. 전통적인 금융 정책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라는 입장이 강해요. 그래서 둘이 이제 라이벌이라서 서로 이제 번갈아서 했는데 이번에 이제 아마미야가 총재가 될 거라는 하마평이 무성하다 보니까 제일 먼저 반대를 한 게 누구냐면 일본은행 오비들. 왜? 쿠로다 총재도 관료 출신인데 또다시 관료가 한다는 거는 관행에 맞지 않는다라고 반대했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아마미야 씨가 고사를 합니다. 자기는 못하겠다라고 합니다. 왜 그랬냐면 이 사람이 지쳤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게 무슨 말이냐? 주류 경제학자들과의 싸움 이제 지쳤다. 일본은행이요. 2000년대, 2010년대 그 폴 크루그먼을 비롯한 주류 경제학자들한테 공격을 너무나 많이 받습니다. 특히 언제 받냐면 2001년에서 2006년 일본이 세계 최초로 양적 완화를 실시해요. 그런데 경기가 회복되니까 딱 멈춥니다. 금방 멈추고 금리를 살짝 올립니다. 근데 그 이후에 뭐가 있었냐면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차 실수했구나 하고 다시 금리를 낮춥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과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적극적으로 양적 완화를 하는데 일본은 또 주춤주춤 망설여요. 그러면서 폴 크루그먼을 비롯한 주류 경제학자들의 정말 집중 십자포화 공격을 받거든요. 그러면서 일본 은행에서 이 통화 정책을 담당했던 엘리트 관료들이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려요. 그래서 일본 은행 이 관료들은 트라우마가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아마미야가 20년 동안 일본의 그 금융 완화 내지는 제로금리 정책을 시행해왔던 인물이라서 자기는 지금 주류 경제학자들에게 들과 싸우는 게 너무 지쳤고, 그다음에 이 얘기를 해요. 미국 같은 경우에 FRB 의장이 이제 버냉키였고, 유럽 같은 경우도 이제 마리오 드라기 총재, 전부 다 세계적인 학자 출신이죠. 한국도 지금 이제 서울대학교 이창용 교수님이 지금 한국은행 총재가 되셨기 때문에 세계적인 추세는 세계적인 경제학자가 맞는 게 추세다라 그래서 자기가 고사를 합니다. 그래서 일본 은행 총재 중에 최초로 학자 출신이 총재가 된 그게 우에다 총재입니다. 일본 은행이 지금 의사결정 구조가 트로이카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학자 출신의 우에다 총재가 위에 있고 그 밑에 부총재가 2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히미노라고 이 사람이 재무성 출신 엘리트 관료예요. 전부 다 이제 미국 유학 경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부총재 우치다라고 있는데 이분은 일본은행 출신의 관료입니다. 그러니까 학자 출신의 우에다 총재를 기점으로 해서 트로이카 의사결정하는 구조가 재무성 관료 출신의 히미노하고 일본은행 관료 출신의 우치다가 보좌를 하는 이렇게 세 명이서 굉장히 그 신중하게 회의를 해서 지금 금융 통화 정책 결정하는데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일본은행의 의사결정 구조가 굉장히 보수적이고 안정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7월 28일 날 발표를 했을 때도 주식시장도 첫날에 살짝 이 주가가 떨어졌다가 좀 회복을 했고요. 환율 같은 경우도 살짝 앵고가 됐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우에다 총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2024년 5월까지 그동안 25년 동안의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금융정책을 전부 다 리뷰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공부하겠다고 얘기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2024년 5월, 최소 2024년 5월 이후에야 뭔가 구체적인 움직임이 나올 거다. 그 전까지는 철저하게 우리가 이제 뱅교카이라고 일본에서는 얘기하는데 공부하겠다. 아마 공부하면서 보고서나 이런 것도 계속 나올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이제 이 부분을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본은행이 당분간 양적 완화 지속하는 거는 뭐 기정사실이고 그렇게 될 경우는 엔저도 생각보다 길게 가겠구나라고 시장이 이렇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통화 정책의 정상화 이거는 24년 5월까지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리고 또 하나는 24년 5월 이후에는 전통적인 통화 정책으로 돌아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은요. 딱 한 가지에 달려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일본은행이 예측이 빗나간 게 물가예요. 물가. 네. 맞습니다. 물가입니다. 이 물가가 지금 일본은행이 원래 추계한 거는
올해 한 2023년에 한 1.8%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4월 달까지도 생각을 하다가 7월 달에 이제 2.8%로 이제 올렸죠. 그러니까 점점 지금 이제 현실 수준에 맞게 올리고 있는데 일본은행은 아직은 그래도 이 물가 수준이 안정적이지 않다고 보는 것 같아요. 어디까지나 이건 이제 비용 인상이 견인하고 있어서 아마 2024년 5년이 되면 1%대 내지는 0%대로 하락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만에 하나 임금 상승이 계속돼서 임금이 견인하는 물가 상승, 정말 바람직한 물가 상승으로 이 체질이 바뀌면서 일본이 안정적으로 2% 이상 3% 가까이 2024년 5년에도 물가가 된다면 이거는 지금의 정책을 수정하지 않고는 뭐 어떻게 버틸 수 없다 더 이상. 결국에는 모든 게 물가에 달려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본의 통화 정책 변화가 일어나는 시점, 뭐 그게 올해 일어나든 뭐 내년 5월이든 내년 말이든 그게 어느 시점이든 일어나게 되면 가장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일본이 이 저금리 기조화에서 정말 많은 돈들이 해외에 나가서 투자돼 있잖아요. 네네네. 뭐 일각에서는 뭐 4천조 원이 넘는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 어마어마한 돈이 일본으로 투자 자금이 회수되는 뭐 흔히 말하는 NK 트레이드 청산 뭐 이런 용어들 그렇죠. 그런 걸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시점이 오게 될까요? 아닐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게 지금 근자에 들어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10년 동안 대규모 양적 완화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에 엔화가 한 531조 엔의 일본 자금이 풀려 있더라고요. 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엄청나네요. 만약에 일본으로 회수가 되면은 굉장한 충격은 충격이죠. 그런데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본 은행의 디시전 메이킹 구조가 굉장히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것은 분명하다. 특히 새로운 신임 총재, 우에다 총재 하에서는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의사결정 구조가 돼 있는 데다가 니세 기초연구소에서 YCC를 철폐하면 어떻게 될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금리를 철폐하면 어떻게 될지 금리가 과연 몇 프로까지 오를까 이렇게 추계한 게 있는데 전통적인 금융정책으로 만약에 정상화하면은 1.5%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 않은 수준이에요. 결국에는 뭐 그렇게 YCC를 철폐하고 마이너스 금리 철폐하는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지만 설령 그렇게 한다 한들 1.5% 정도 금리 수준이기 때문에 일거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을 하기 위해서 이 자금들이 일본으로 일거에 회수되는 상황은 벌어지기 어렵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요. 아마 좀 더 장기적이고 보수적으로 바라보는 게 현실에 더 부합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 뭐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야, 엔화가 이렇게 싸니까 여행 갈 자금이라든가 아니면 뭐 투자 차원에서 네. 엔화를 사시는 분도 있고. 근데 이제 국가적으로는 야, 이게 엔저가 계속되는 동안 어떻게 정책을 해야 되나? 그리고 또 혹시 바뀔 가능성도 대비를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참 궁금해질 것 같은데 한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네. 됩니까? 엔저가 되면 이제 수출 측면에서 우리가 불리한 건 분명합니다. 일본 기업들과 경쟁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한국경제연구원 분석을 한번 보니까 엔달러 환율이 1% 상승하면은 한국의 수출 가격이 0.41% 하락하더라고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엔저는 일본의 무역 수지 적자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한국의 무역 수지 적자의 가능성도 높인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업들, 수출 기업들에게 특히 불리한 건 분명하다. 이제 반면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엔테크 하시는 분들은 과연 그럼 엔저가 언제 정상 수준으로 회복될 건지가 중요하죠. 그 시점이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수익을 이제 실현해야 되니까. 네, 거기 이자 손실을 보면서 그러니까, 엔화 네. 이거 말씀하시는 거니까.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보다 엔저가 길게 갈 것이다. 네. 네, 엔저가 뭐 지금 당장 엔고로 돌아서거나 이럴 가능성은 저는 뭐 없다고 보고 최소 2024년 5월 이후라고 생각을 일단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보면 엔저 같은 경우 이렇게 지속되니까 이제 엔예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시기를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주식 투자 또 많이 하시는데 일본 주식 투자가 이제 주가가 어디까지 오를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이제 일본 주가는 사실 그 엔의 가치랑 반대로 움직이는 특성이 지금 있잖아요. 네. 엔저가 되면은 주가가 오르고 엔고가 되면 주가 좀 내리는데 지금 엔저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고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이어질 것이냐. 일본의 많은 애널리스트하고 에코노미스트들이 예측하는 게 지금 한 35,000엔 정도가 착지 지점이라고 다들 예측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다르지 않다고 보고요. 지금 한 32,000에서 3,000 정도니까 이렇게 올라가도 한 35,000
전후에서 멈출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좀 투자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일본의 통화 정책, 요즘에는 진짜 연준보다 훨씬 더 관심이 가는 아주 흥미진진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국외대 이창민 교수와 함께했는데요. 박종의 경제한방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